백마 병장 윤지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19강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체제 파트 수업 진행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제가 한번 군복을 입어봤어요. 왜 입었냐면 오늘 배우는 파트가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냉전 때 한국에서 전개된 6.25 전쟁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너무 수업만 들으면 지루할까봐 지루하지 않게 이벤트성으로 군복을 입어봤고요. 전쟁을 기념하고 우리 또 고생해주시는 국군 장병들을 기려보고자 또 이렇게 군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단어는 이건 실제 제 군복이에요. 현역 때 제가 입었던 거. 그래서 제 이름표 있고요. 저는 제가 경례를 백마라고 했죠. 제가 구사단 백마 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경례 구호가 백마였어요. 저희 사단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 노태우 대통령이 저희 구사단 사단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했던 부대다. 나름 좀 빡세기로 유명한 부대고요. 저는 포병대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루해하지 않고 또 전쟁의 아픔을 기리고 전쟁을 위해 고생해 주신 분들도 기려보고 또 현재 군대에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국군 장병분들을 기려보고자 이렇게 입고 한번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부터 배워볼 파트가 5단원, 교과서상으로 노단원, 제 교재로도 5단원, 오는 날의 동아시아예요. 그래서 이 단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사를 배워보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5단원은 총 크게 2단원으로 쪼개져요. 또 제 교재 기준 12단원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체제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후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관한 내용이랑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이 싸우는 냉전이 전개됐는데 그때 동아시아는 어땠는지 그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전후 처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역시 일본의 전후 처리예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국권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뭐 도쿄 재판이라든지 신화법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후 처리를 중점으로 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냉전 체제 파트에서는 여러 전쟁들을 볼 건데 국공내전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공내전도 알아야 되고요. 6.25 전쟁 살짝 잘 안 나옵니다. 선지로만 가끔 나와요. 단독 문제로는 아직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출제된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언제든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은 진짜 자주 나오고요. 여기는 문제 낼 것도 무궁무진해.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냉전 완화 국교 회복까지. 그래서 이 국교 회복 파트는 여기도 어지간히 잘 나오는데 여기는 연도를 중점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구상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야포 저희 이제 태평양 전쟁 마무리 때 잠깐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전후 처리할 때 자세하게 한 번 더 볼 겁니다.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이제 연합국 미국과 영국, 소련은 모여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후 저 패배한 독일,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많이 논의는 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이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쟁 후를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카이로 회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서 논의를 해요. 각각 대통령들이. 카이로 회담의 내용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요구했어요. 일본은 조건 없이 항복해라. 일본의 점령지 반환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했던 만주와 타이안 이것도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일본의 식민지 독립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가 어디예요? 한국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때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에서 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에 참여를 했는데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조금 강력히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 일본의 식민지 독립에 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건 장제스의 힘이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이로 회담의 내용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2년 뒤 45년에 얄타 회담이 개최됩니다. 여기는 미국, 영국, 소련의 각각의 대빵들이 모여요. 여기서는 이제 독일은 거의 끝이 났어. 독일이 45년 5월에 항복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항복 독일 독일 패배 일보 직전인데 그때 모여가지고 독일 분할 점령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배우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냉전 때 가면 독일을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4분할해서 통치를 하죠. 어쨌든 그거 독일 분할 점령 합의를 얄타 회담에서 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련이 대의전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거의 끝이 났어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일본은 아직도 태평양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에게 일본과의 전쟁에도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도 하기 싫었겠죠. 본인들 병력이 아까운데 그래도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포츠담 선언이에요. 독일은 이미 항복을 했어요. 이 사이에.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렇게 네 국가의 우두머리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하나 남았어요. 포츠담 선언에선 카이로 회담의 선언 내용을 이해하는 걸 재확인합니다. 즉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그리고 식민지 독립 점령지 반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꼭 일본 식민지 점령지 다 돌려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포츠담 선언에서는. 그리고 일본의 영토를 한정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들 다 빼고 일본의 영토는 딱 이만큼 하겠다. 그게 이제 지금의 일본 영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일본의 영토는 여기까지로 하겠다라고 정한 게 일본의 영토 한정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본의 항복을 무조건 항복, 조건 없는 항복을 재차 요구해요. 근데 이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때 일본 보고 항복하지 않으면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미국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셔버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1941년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미국과 영국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서양 헌장에 입각해서 국제연합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이 됩니다. 아시겠죠? 목적은 국제평화 안전유지. 자,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전후 처리를 보겠습니다. 저 포츠담 선언 이후에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고 전쟁이 끝났다. 이거는 우리가 태평양 전쟁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쟁 이후에 한반도와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부터 볼게요.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해방을 합니다. 그게 1945년 8월 15일이었어요. 근데 해방이 되자 일본군 무장 해제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일본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고 그러니까 총이랑 무기 같은 것들을 다 해제시키려고 미군이 들어와. 오케이? 근데 미군이 밑에서부터 들어오거든요. 산발토선 밑에서부터. 이제 미군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당시에 소련도 대일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만주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소련도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가 서로 눈치 봐서 38도선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쪽에는 소군이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한반도 남쪽에 미군정, 북쪽에 소군정이 시행돼요. 우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분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이후의 과정, 정부 수립하는 과정은 한국사 때 진짜 자세하게 배우고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정부 수립 과정을 그렇게 자세히는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이후에 우리 여러분 한국사 때 배웠지만 뭐 시험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제 이거 한반도를 어떻게 할까 두고 모스크바 삼상 외상회의 했다가 이거를 안 되니까 미국이 유엔에 그냥 넘겨버리고, 그리고 유엔은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하려 했다가 북쪽에서 선거 인구조사를 막아버리니까 그냥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시행이 돼요.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잘못하고 북한도 잘못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만 국제연합 감시 아래, 유엔 감시 아래 단독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그게 5월 10일 치러졌기 때문에 50 총선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이. 그래서 그때 최초의 국회,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 제형 국회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헌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졌고요. 이 헌법에 입각해서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요. 북한에서는 그 총선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만 치러진 총선거를 바탕으로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헌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이승만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북쪽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때 수상은 김일성이었고요. 김일성도 됐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어쨌든 결국에 이렇게 각각 남쪽에 남한, 북쪽에 북한,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는데 각각 서로를 없애서 통일을 하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북진 통일을 이뤄내겠다. 그래서 아침은 제주도, 뭐 점심은 서울, 저녁은 평양에서 먹게 하겠다. 그리고 김일성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본인들은 남쪽을 통일해야 될 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났다. 그게 민주기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반도 전체를 통일해야 될 민주기지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해요. 그냥 각자 상대방을 전쟁으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이 됩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발발하죠. 6.25 전쟁은 바로 뒤에서 따로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결국 중요한 건 이렇게 각각 대한민국이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시험에 요즘 어쨌든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파트는 미군정 시행 시기가 그냥 연도로만 종종 출제돼요. 그래서 미군정 45년부터 48년까지입니다. 보이죠? 해방 직후에 미군이 바로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 전까지 미군이 존재했기 때문에 3년간 미군정을 실시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그냥 연도 문제로만 종종 등장해서 이걸 위주로 우선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본의 전후처리 보겠습니다. 일본은 역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미 군대가 통치를 합니다. 일본도 미군정이 실시돼요. 왜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배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저항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의 군대가 일본 점령 후 도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해요. 이거 SCAP GHQ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연합국에 누구 있어요? 미국, 소련, 영국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이 일본을 담당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이 실시돼요. 일본은 45년부터 52년까지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미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때 군정 책임자가 더글라스 메가더예요. 이 메가더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한 메가더가 이 메가더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일본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군이 통치를 하는데 연합국 최고사령부라는 걸 설치해서 미군이 통치를 했다. 그게 미군정이고, 일본에서의 미군정은 45년부터 52년까지 실시되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미군정에서 실시한 개혁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왜 시험에 안 나나 모르겠어. 이것도 나올 법만 한데 아직까지 이 미군정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일본에서의 개혁 내용은 따로 시험에 등장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교과서상으로도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아니 올해 이제 올해죠.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개혁은 크게 민주화 개혁과 비군사화 개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주화 부분에선 여성 참정권도 부여했고요.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재벌 개혁을 실시해요. 그래서 일본의 재벌들을 해체하고요. 농지 개혁을 추진해서 그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러면 자기 땅을 가진 자장농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도 보장을 해요. 그리고 교육 쪽에선 교육 자유화 민주화도 시행하고 전쟁 미화 내용도 삭제하고 중학교 의무 교육도 실시하고 또 압제적인 좀 인권을 탄압하는 여러 제도들도 폐지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민주화 개혁이고요. 비군사화 개혁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을 개최한 거예요. 이건 연합국 최고사령부 주도로 개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도쿄 재판이고 이 재판을 통해서 전쟁 지도부를 처벌해요. 그리고 군대 해체 및 군국주의자, 그래서 그냥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고위 군인들을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군국주의자를 글씨 봐요. 군국주의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신헌법도 공포해요. 그래서 군사력 보유 금지, 전쟁 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하죠, 헌법에. 자, 다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실시한 비군사화 개혁에 국동국제군사재판, 즉 도쿄 재판이랑 신헌법 공포가 들어가요. 근데 얘네는 따로 나와, 따로. 그러니까 국동국제군사재판이랑 신헌법은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소리지?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개혁도 알아둡시다. 혹시 몰라 진짜 올해는 진짜 별거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동국제군사재판부터 살펴볼게요. 자, 배경은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에 입각해서 그때 포츠담 선언에서 군국주의자들을 일본의 그 고위 군인들을 처벌하기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선언에 입각해서 국동국제군사재판을 개최합니다. 일본의 도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도쿄 재판이라 하고요. 연도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때 전쟁 지도부, 전쟁을 주도했던 군인들 전부 처벌하고 아까 얘기했던 군국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국주의자랑 전직 지도부랑 군국주의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진행되던 와중에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그래서 중국이랑 북한이 공산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입장에선 이 동아시아에서 여기 중국이랑 북한이 이미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한반도 전체까지 공산화가 돼버리면 거의 뭐 일본 빼고 동아시아 전체는 공산화라고 봐도 되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공산화를 막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 공산화를 막는 반공 기지로 만들어야겠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중국과 북한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일본 전쟁 범죄 처분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파란색이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처음엔 좀 강하게 처벌을 하려 했다가 일본은 반공 기지로 만들고 공산화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후에 가서는 좀 소극적으로 일본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천황에게 면죄부를 부여했죠. 그러니까 천황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국동국제군사재판의 내용 전부 다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또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죠. 그게 신헌법, 또 다른 말로는 평화헌법이라고 합니다.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황은 더 이상 일본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뭐 존재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는 무조건 일본 의회에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주권 재민. 그래서 일본의 주권은 일본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인권 보호도 강화합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가장 중요한 조항은 군사력 보유 금지. 그러니까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 포기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 군대는 군대라고 하지 않고 자위대라고 하죠. 스스로를 방위하는 부대. 그래서 사실 뭐 하는 역할은 군대인데, 그러니까 형식상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일본은. 알겠죠? 어쨌든 이 두 조항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불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본의 전후 처리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둡시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개혁정책 개혁정책 민주화랑 비군사화 구분해서 학습하고, 그 비군사화 조치 중에선 국동국제군사재판과 신헌법은 따로 이렇게 내용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 아시겠죠? 다음 냉전 제재 파트 보겠습니다. 냉전은 왜 형성이 됐냐?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같은 편이었잖아.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소련이 여기저기 공산화를 퍼뜨리는 게 싫은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 당시 대통령이어서 트루먼 독트린이 한국말로 바꾸면 선언이에요. 대통령의 발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해요. 1947년에. 그때 미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리스랑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공산화 되는 걸 막아요. 그렇게 막으면서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공산화가 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무조건 막겠다. 그리고 비공산권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소련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기분이 나쁘죠. 그때부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트루먼 독트린 때부터를 냉전의 시작이라고 많이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냉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고요. 왜 냉전이라 하냐면 실질적인 전투, 진짜 총 쏘는 전투가 아니라 경제, 외교, 정보 등에서 대립을 했다고 해서 냉전이에요. 총을 쏘는 전투를 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총 쏘본 적 있나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나? 남자분들?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총 쏘고 이 총을 쏘면 이 총열을 잡아보면 진짜 뜨겁거든요. 총 자체가 뜨겁잖아. 어쨌든 그리고 피 튀고 막 대포 쏘고, 그래서 그걸 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전쟁이 아닌 이 분야에서 대립을 했다 해서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국민당도 지원을 하고요. 아까 봤듯이 일본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반공 기지로서 일본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냉전 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중국의 모습 볼게요. 이 국공내전입니다. 그래서 국공내전의 전개 과정이랑 연도도 잘 알아둡시다.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국공내전도.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초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그 1930년대, 40년대부터 계속 대립을 했죠. 특히 국민당, 장제스가 공산당을 많이 탄압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중일전 이후에 일본에 같이 대응하자고 국공합작을 했죠. 2차 국공합작을. 근데 일본이 이제 졌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진정한 주인을 가려야 돼. 이 넓은 중국 땅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평화협상을 주도해요.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평화협상을 진행해. 이게 10월 10일에 전개됐다 해서 쌍십협정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충칭에서 했기 때문에 충칭 평화협정이라고도 하는데 교과서에는 이제 그 내용 용어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했다, 미국 주도로 했다 알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없어요. 뭐 그건 필요 없어. 미국에 그건 필요 없고 이제 서로 어차피
그 없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장제스랑 마오쩌둥이랑. 그래서 1946년부터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국공대전 연도는 46년부터 49년. 이거 연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46년부터 국공대전이 본격화돼요. 근데 초기에는 미국이 국민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국민당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국민당이 공산당 본부가 있는 예난까지 차지를 해요. 그래서 화북 지역을 거의 장악을 했어요. 근데 공산당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왜 역전을 하게 되냐? 일단 토지 개혁으로 그 지방 농촌에서 공산당이 농민들의 세력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지방 세력들이 공산당을 많이 지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소련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공산당 유격전, 치고 빠지는 전쟁을 유격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개해서 전세를 역전하고 47년에 공산당이 반격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49년에 공산당이 베이징과 중국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면 국민당은 왜 패배를 했냐면 국민당 관료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막 그 생필품 같은 거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전쟁 중인데 생필품도 부족할까 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국민당이 다스렸던 지역에서는 부정부패와 물가 상승이 만연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중국 국민들이 국민당에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심을 상실했고 다 공산당으로 대부분 돌아섰기 때문에 국민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패배를 하게 돼요. 결국 그리고 이 부정부패랑 물가 상승의 문제가 커지니까 미국도 국민당을 지원하는 데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미국도 국민당 지원을 끊는 바람에 결국 국민당이 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산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요.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장제스는 어떻게 되냐? 타이완으로 이주합니다. 대만. 그래서 타이완에서 국민당 정부를 재조직해요. 이렇게까지 알아둡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관계는 양안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고 이게 대만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 해협을 두고 동안, 서안, 이 안이 언덕 안자라던데. 그래서 그냥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 땅, 동쪽 땅을 두고 이렇게 있다 해서 양안 관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안 관계는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이 대립을 하면 그 양안 관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 하나 얻어 가죠? 뉴스 볼 때 지식 하나 얻어 가겠네요. 그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화를 되게 막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실패했고요. 그러면 그 뒤로 중국 외교나 경제 봉쇄 정책을 돌입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반공 기조를 구성을 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 탄생 직후에 굉장히 중국을 압박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여기서 한번 끊고 나머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국교회복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